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유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 햇살 그리고 공기마저 좋은 오늘 마스크마저 벗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은 요원할 줄 알았던 그 꿈을 현실로 이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공식적인 정상화 작업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백신 덕분입니다. 초창기 우리 정부로서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뼈아픈 실책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라고 사실상 11월 집단 면역설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의 바뀐 발언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백신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 것일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단면역 11월까지 가능하겠냐, 6년 걸린다는 외신 보도도 있다라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 홍 부총리가 버럭했습니다. 가짜뉴스 얘기하지 말라라고 버럭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75세 이상 접종 기약 없다. 백신 접종 신청에도 감감무소식. 왜? 백신이 없으니까요. 보건소 물량 부족하다. 왜? 백신이 없으니까요. 75세 이상 접종률 10.8%에 그쳤습니다. 왜? 백신이 없으니까요. 지난주 세계 신규 확진 523만 명, 사상 최다. 인도, 브라질 폭증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의 중요성이 절실해지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과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11월에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지, 백신 하반기에는 정말 약속한 것처럼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상위 1에서 2%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라고 여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거 패배 후에, 참패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여당이 스스로 뒤집고 있습니다. 상위 1, 2%만 종부세를 검토하겠다. 세금 폭탄을 걱정했던 일반 시민들로서는 다행인데,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야 되겠냐라는 전문가들의 질타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야의 핏대 세운 총리 대행 홍남기, 심상정 의원도 홍 부총리 왜 이러냐, 진정하라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왜 핏대를 세웠을까요? 한 조간신문은 짜증을 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과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백신을 맞게 해달라는 아우성. 문제는 백신이 우리나라에 부족하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충분히 백신을 접종하고 온 국민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됐습니다. 미국도 국민들에게 백신을 3번까지 접종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아직 3%도 안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자, 백신 접종, 다른 백신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순위가 많이 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바뀐 걸까요? 들어보시죠.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 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었잖아요. 대통령의 발언의 온도 차이에 대해서 오늘 몇몇 신문이 분석하고 있는데, 이걸 11월 집단 면역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깼다라고 보기에는 발언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자, 발언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데 비해서는 지금 난관이 예상된다는 것은 약간 다소 이제 우려의 그런 이제 시각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죠. 이달까지 300만 명하고 또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백신 접종을 마치고 나면 그런 속도라면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이제 방침이었는데 실제 이달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157만 명 정도,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300만 명에 비해서는 한 절반 좀 넘는 수준 정도가 백신을 접종 마쳤죠. 더욱이 2, 4분기에 많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백신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과연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백신 접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1월 집단 면역은 어려울 것 같다.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11월까지 집단 면역 달성한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만 계속 강조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큰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올해 말이 되면 당연히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어쨌든 난관이 크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소 출구 전략 내지는 이제 수급 계획에 다소 이렇게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금 더 메시지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부작용 논란이 거세지면서 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청와대가 정부가 백신 초기에 화이자, 모더나, A급 백신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같은 백신 부족 사태가 촉구됐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최근 청와대가 그때 당시 백신 서둘러 도입할 필요 없다라고 발언했었던 인사를 방역기획관에 앉히면서 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집단 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총리 대행은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추가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작년부터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1억 5,200만 회 정도가 지금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 붙인다면 이제 7,900만 명.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평가도 있고 자신감 넘치는 얘기만 하지만 예, 의원님. 부총리님. 이런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게 되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4월 달까지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가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또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계속 보세요. 왜 이렇게 잘못된 뉴스를 갖다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그런 헛된 약속을 계속 희망 고문을 하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신 조기 도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백신 수급 전략을 수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야당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만 했기 때문에 지금 총리 대행을 하고 있어서 자, 백신 사태에 뭐 직접적인 본인 탓은 없지만 지금 어쨌든 정부를 대신해서 나온 건데 정부가 초창기에 백신 도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 문제의 기시감이 정확히 드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걸 야당이 가짜뉴스 등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야당이 오히려 부동산 값에 대한 폭등 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한 것 아니냐, 이런 탓을 했던 과거 여당 그리고 국무총리 등에 대한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백신 수급 문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이 그대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고 신문을 보거나 언론을 보게 되면 저 멀리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백신에 대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충분하게 넉넉히 지켜볼 수 있게 되죠. 만약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안이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임하지 않고 백신에 관한 수급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만약 움직였더라면 지금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국민분들은 매우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백신에 관련된 공급 문제가 계속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문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불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럴 때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그동안 정부에 있었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당과 함께 이 백신 공급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대국민적,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답 아닐까요? 근데 지금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긴급하게 나가버리니까 공석연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맡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야당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야당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백신 공급에 관련된 엄청나고 시급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어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지도부에 견해 들으셨는데 지난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A급 백신 확보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와 야당의 인식 차이가 정말로 확연하게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최근 그때 당시 백신 도입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등에서 얘기를 했었던 김호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앉힌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김호란 교수의 발언이 그 하나뿐이 아니다라고 문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연말까지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백신이?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블러핑처럼 보이십니까? 예, 연말까지 해서 만들어서 내놓으면 안 쓸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러워서.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방식으로 처음 써본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불안감이 크고요.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기존에 써오던 플랫폼을 쓴 거는 우리가 해보던 방식이고 만약에 세 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그보다 훨씬 빨리 우리는 그렇죠. 뭐 이렇게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빨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완하면 우리가 제일 빨리 끝날 것 같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대목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또 집권 여당을 대표해서 오늘 박수현 홍보수통위원장 나오셨으니 여쭙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인 인물이다라며 내정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방송들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지난해 백신을 못 도입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질타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트럼프라는 정치인의 허풍, 블러핑이다라는 것에 김어준 씨의 발언에 동의를 했고 화이자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 없다라는 김어준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호란 교수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급기야 화이나 모더나가 제일 지금 품질이 좋은 백신인데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해도. 글쎄 그 말씀을 우선 드리기 전에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갈 길을 몰랐고 방법을 몰랐죠. 정말 혼란 속에 이 길을 찾기 위해서 서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우왕좌왕하는 속에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비교적 잘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1년 1월 달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최대치에 달했던 것이 84만 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수치가 83만 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인도가 23만 명의 확진자가 1일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 백신 다 3번 맞춘다, 어디 편의점에 가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하루 확진자 발생 수가 얼마냐면 어제 8만 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7만 명이에요. 그리고 영국, 저 총리가 미용실을 갔다고 마스크를 다 벗었다고 하잖아요. 영국 하루에 3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올림픽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되게 줄이는데도 일본이 1,000명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4,700명으로 늘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확진자 하루에 지금 500~600명 이런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방역을 좀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부심과 자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거기에 이제 백신 문제가 잘 계획대로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되리라는 희망도 가져야 합니다. 왜 이것이 희망 고문입니까? 그리고 백신의 수급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생기고 미국이 그만큼 이 백신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상황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국이 코로나를 극복했다고요? 마스크를 벗었다고요? 영국은 완벽하게 통제를 했던 봉쇄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처음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 것이 총리가 갈 만큼 뉴스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불안하다고 하죠.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발명한 나라고 생산한 나라고 전 국민이 그걸 맞고 언론이 영국이 그걸 극복했다라고 얘기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국이 마스크를 벗은 것은요. 이제 봉쇄에서 1단계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려왔던 이 삶을 영국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극복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왜 일찍 했냐. 그 백신을 맞은 자료를 세계 기구에 고스란히 다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하고 백신을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순애 의원님. 방역 잘한 거 알겠고. 아니, 방역 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도 알겠는데, 이 방역과 백신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니만큼 저희도 오늘 방역과 백신에 대해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시죠. 그럴게요. 그래서 자 김우란 교수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우란 교수도 평균적인 전문가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대책이 예를 들어서 왜 못하냐 하지만 이 처음 겪어보는 상황들이 전부 다 어떤 환경들이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우란 교수가 그 당시에 어떤 저런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과 동등하게 비교를 해서 비판을 하고 적합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래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청와대에 저런 기획관을 만들어서 청와대가 어쨌든 컨트롤 타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서도 김호란 교수 내정의 발탁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준비가 안 되면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이재명 기자, 지금 여당과 야당의 인식 차이가 상당한데 청와대의 해명 한번 볼 텐데요. 김호란 교수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방역을 주로 맡고 백신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백신 방역기획관이 백신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궁금한 건 혹시 김호란 신임 방역관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백신이 안 급하다고 했던 생각이 바뀌었다라던가 지난해 내가 발언했던 것들이 그때 상황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혹시 좀 맞지 않았다 혹은 부적절했다라는 지난해 발언에 대한 성찰 발언이나 해명이 있었습니까?
뭐 아직까지 없는 상황인데 좀 두 가지 점에서 구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관리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다.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산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코로나19를 관리한다고 극복되지는 않는 겁니다. 분명히 백신을 통해서만이 극복이 가능한 거죠. 그 점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백신의 수급, 백신의 적정한 공급이 없이는 사실은 이걸 극복할 방법은 없다. 이 점도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저는 김호란 교수가 뭐 한 특정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에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가보지 않은 길에서 이렇게 팬데믹이 확산된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1년 만에 백신이 나온 것도 처음입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김호란 당시 교수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화이자 모더나가 훨씬 더 좋은 백신이었고 화이자 모더나가 실제 지난해 12월에 생산이 됐고 그것이 A급 백신하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예측 능력이 정확하지 않은 전문가에게 대한민국 방역의 미래를 맡기는 게 과연 적정한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전 김호란 교수 자체가 뭐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다가 아니라 과연 그분에게 굳이 우리가 지금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이라는 게 어쨌든 물론 정경관리청장이 있지만 방역의 사령타 역할을 또한 해야 될 사람인데 예측 능력이 틀리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기는 게 적정한가는 전 얼마든지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답변이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이제 허가가 나오는지 진짜 백신의 어떤 성공의 가능성들이 더 이제 더 확실해지는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단계였었지. 예. 그걸 아니 어느 나라나 또 어느 공직자가 그걸 일부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미 실질적인 능력을 많이 인정받았고 질병관리청하고의 이야기하는 소통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도 좀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 김호란 교수 발탁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계적인 K-팝 스타인 블랙핑크의 제니 씨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며 신고가 됐습니다. 지자체에. 함께 보시죠.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사진인데 제니 씨가 경기 파주시 한 수목원에 유튜브 촬영차 방문을 했는데 SNS에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는데요. 그중에 스태프와 마스크를 안 쓰고 찍은 사진, 아이스크림 7개를 가운데 모아서 찍은 인증샷 등등이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제니 씨가 이제 꽃밭에서 활짝 웃고 있는 이 사진을 스스로 제니가 올린 건데요. 이게 지금 신고가 된 겁니다. 수목원과 YG 측에서는 업무상에 방문한 거다. 한 시민이 제니가 방역수칙 위반했다며 민원을 접수했고 민원인은 유튜브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 안 된다라고 민원을 접수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사진들 파주시 측에도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법률적인 부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여러 명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과연 이거를 YG 측의 설명대로 이거 업무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건지가 논란일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쟁점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합니다. 첫째는 마스크 미착용, 둘째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데 먼저 마스크 미착용. 현재 실내 전체 그리고 실외는 방역당국이 지정하거나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얼굴을 공개해야 하는 방송 출연 시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송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창 촬영 중에 사진을 찍겠다고 마스크를 벗은 행위 그 자체는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부터 먼저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시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계도 처분이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니 씨와 같은 연예인이 유튜브를 촬영한다. 이 행위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꽃밭이 예뻐서 잠깐 벗고 사진 찍는 것도 안 된다.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하는 건 그게 맞습니다. 원칙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3가지만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3입니다. 김어준, 이성윤, 그럼 DJ DOC, 김창렬, 이하늘. 자, 먼저 어떤 것부터 볼까요? 자, 김어준 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 그리고 TBS는 과연 적법하게 이 출연료 문제를 핸들링했는가가 정치권에서 논란인데 감사원이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 주장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예산 약 400억 원이 지원되는 TBS의 출연료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자, 대한민국 감사원에 서면 질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감사원이 야당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에 뭐라고 답변을 내놨을까요? 감사원의 선택은 TBS는 회계 검사, 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감사원의 답변이 야당 의원에게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직무 감찰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박대출 의원,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의결을 추진해 서울 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감사원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건 처음 봤다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대목도 들었는데 그 최재형의 감사원이 야당 박대출 의원에게 TBS 김어준 씨 출연료 문제도 감사 대상 맞다라고 답변 제출한 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이 보도?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부, 출연기관 등에 대한 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적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끌고 있는 감사원은 정치적인 누군가의 유별리를 떠나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노력을 해왔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과거에 남긴 명언이 외압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한 취지를 곱씹어 보게 되면 이것은 야당에게 유리하게 혹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감사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춰서 누군가가 위법 부당한 행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원칙에 맞는 행동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TBS의 김어준 씨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을 보면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물러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세간의 많은 상식적인 여론들이 있는 건데 김어준 씨의 그동안의 주장 등을 보게 되면 항상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성권에 대해서 누군가가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등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방송법에 따라서 독립된 편성권이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적절한 규정을 위반한 예산의 남용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적정 규정에 맞지 않는 굉장히 과한 금액의 출연료가 지급됐던 경위와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방송은 정치적 중립 그리고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거 공정방송의 의무 등이 있는데 지난날 김어준 씨가 진행했던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들을 짚어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감사원이 들여다볼 경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박대출 의원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김병현 비대위원이 지금 지도 보니까 이 문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 같은 경우도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쭉 들여다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 관련된 건들이 드러났고 감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신내림 등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자료들을 긴급하게 삭제했던 위법한 행위로 구속됐던 공무원들까지 드러나게 되죠. 여기에 관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지켜보시기에도
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방송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혀를 차는 시민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적법하게 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나면 그 뒤에는 말 그대로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또 외압의 소지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감사원의 몫으로 공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청구하겠다.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 충분하게 검토의 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감사가 만약에 야당에서 청구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감사 대상인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지금까지 사실은 김어준 씨의 방송과 관련돼서 야당에서 문제를 주로 삼았던 건 뭐 출연료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이제 방송의 어떤 편향성, 예컨대 앞서 김호란 신임 방역관 논란 때도 김어준 씨가 뭐 등장을 해요. 여지없이 등장을 해서 백신과 관련해서 정치인의 허풍이라든지 화이자사의 마케팅이라든지 하여튼 뭐 일부 조간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었고, 잘 아시던 것처럼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배우가 있다는 음모론,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뭐 공작설 등등 다양한 발언들을 했는데,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인 겁니까? 아니면 회계 부분만 감사 대상인 겁니까? 회계 부분만이라고 봐야겠죠. 회계만이다. 회계 검사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고 직무 감찰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직무 감찰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정치 편향성 논란은 기본적으로 방송심의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들여다볼 내용인데, 뭐 지금까지도 이제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했었지만 어쨌든 업무 영역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민 세금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 세금을 투여한 기관에서의 업무 자체를 감사원에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테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어준 씨뿐 아니라 많은 진행자들이 만약 계약서 없이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출연료가 지급되고 있다면 그 자체는 분명히 감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근데 과연 이제 지금 야당에서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데 감사 청구를 하려면 사실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 야당에서 과연 본회의 통과까지를 밀어붙일 수 있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박대출 의원도 뻔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질의한 자체가 아마도 감사 청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봤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본회의 통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 감사 청구 제도도 있습니다. 성인 300명만 감사 청구를 해도 30일 이내에 이제 감사 청구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직권으로 또 감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어떤 방식을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간에 TBS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 상당수의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세금이 쓰였는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였는데, 요약해보면 어쨌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권에서 감사 의결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러면 우리 또 다수의 의석을 보유하고 계신 여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자, 일단은 이 건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고요. 만약에 야당에서 감사 의견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이거 통과시키시겠습니까? 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만. 제가 뭐 통과를 시킬 능력은 갖고 있지 않죠. 거의 뭐 당대표급 아니셨습니까? 예, 아니,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그 TBS에서도 당연히 협조하고 또 자료 제공도 하고 밝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봅시다. 네. 우선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신 감사원장이 정권의 권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뭐 소금의 짠맛을 잃은 것이다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씀 맞습니다. 이 정권이 마치 감사원을 순치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계속 있고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 정권이 순치한다고 해서 될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의혹은 갖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감사원에 뭐 그렇게 밝혔으니까 회계 검사와 직무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뭐 청구가 있으면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여당도 그런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야당의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밝힐 건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김어준 씨 문제를 자꾸 건드릴까? 저는 개인적 생각,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어보면 대다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들을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면 왜 대다수 언론은 저기서 다루는 이슈를 다루지 않을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 대다수 언론들을 다 보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었네? 라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정보를 균형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또 다른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균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것이고요. 이 문제가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편향성 문제를 따지기에는 곤란하니까 이제 뭐 김어준의 출연료가 얼마냐, 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흔드는 시도를 이제 한 축에서 저는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을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는 것이 여기 스튜디오 현장에서도 좀 드러났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어준 급여 기준 공개하라 시민단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지난 2일 서울의 시민이 TBS 출연료 과정 관련 규정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제대로 공개가 안 됐어요. 제3자 개인정보 심각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TBS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다 보니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적용됩니다. 예.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비공개 사유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TBS 측은 개인정보임을 들어 비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급여 기준은 개인정보라기보다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인의 영업상 비밀 역시도 비공개 사유 중에 하나인데 다만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인의 정당한 영업상 비밀로 볼 것인지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서 국민이 알아봐야 하는 정보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을 어디에 둘 것인지 주목되는데 만약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외에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각 시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세무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핫3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핫2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인근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환승을 해서 공수처로 들어갔습니다. 그 영상이 추후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죠. 그 차는 공수처장이 내준 관용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 공수처장 차를 갈아타기 위해 이 지검장이 타고 온 그 차도 남의 차였다는 겁니다. 그 차 주인이 논란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골목길 공수처 인근입니다. 이 지검장이 BMW 차량을 타고 와요. 그래서 일방통행길에 옆에 평행주차를 하죠. 자, 그리고 같이 온 사람이 내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자, 공수처장 차가 도착하자 재빨리 환승을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갈아탄 차 제네시스 공수처장 관용차만 봤는데 오늘 뉴스는 그 타고 온 차, 지금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 그 차도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 BMW 차, 그 차가 이 지검장 차가 아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차 주인이 누구다라는 추가 취재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바인데요. 자, 황제조사 논란 때 환승 전 타고 간 BMW 차량. 이게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로펌 소속의 A 변호사고 BMW 차량은 A 변호사 가족의 소유다. 그러니까 A 변호사 가족의 차를 A 변호사가 운전을 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모시고 공수처 1호차 환승까지 모시고 갔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색하죠? 이 지검장 자기 차를 타고 가던가? 이 지검장과 관련된 사람의 차를 타고 갔어야 할 텐데 로펌 소속의 A 변호사 차가 동원됐고 직접 그 사람이 운전해줬다. 자,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BMW를 운전한 A 변호사가 이 지검장이 선임한 변호인이 아니었다.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었던 전관 변호사다라는 게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운전사 역할을 했던 전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다수의 대형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경심 교수 사건, 모 언론사 사장 고발 사건 등등을
이 전관 변호사가 수임을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해당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미에 대목도 나와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 뭐 보도의 정확성을 위해서 많은 언론들이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한 정보 차이로 보도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신중하게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본인의 가족 차를 운전해서 공수처장이 내준 차를 갈아타기 위한 장소, 약속 장소로 모시고 갔다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 됐을 텐데, 이 지검장이 선임한 변호사도 아닌 웬 로펌의 A 변호사가 자기 차를, 가족 차를 끌고 나와서 이 지검장을 태워줬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차를 갈아탄 것 자체도 굉장히 뭔가 정정당당함과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바로 이제 황제 조사,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 차량을 탔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뭔가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대검은 직접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장이 지금까지 이제 뭐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된 것도 문제인데, 본인이 이제 공수처에 오히려 공수처 조사를 해야 된다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그럼 당당하게 가서 조사를 요구하든 뭘 할 수 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차량을 타고 몰래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면담 조사한 기록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차량을 옮겨 타기 전 과정도 본인 차량도 아니고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 차량도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알고 보니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예전에 과거에 근무했던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냥 선의로 과거 친분 때문에 할 수도 있죠, 물론. 할 수도 있죠. 만약 그게 문제가 이제 만약에 그냥 친분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 변호사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이러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전혀.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실제 수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장인데다가 그 전에는 이미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대검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검의 고위 간부를 이 변호사가 친분의 대사가 아니라 어떤 사건 수임 관계 속에서 만약에 움직였다 그러면 이해 충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예요. 첫 번째,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정정당당하게 이 사건을 임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정정당당히 못한 부분에서도 이런 이해 충돌 문제를 계속 낳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제 거꾸로 지금 김진욱 공수처 역시도 공수처라는 것이 처음 본인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시작한 건데, 그 처음 출발부터가 뭔가 당당함과는 거리가 뭔가 은폐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또 이제 본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매번 이렇게 본인 입장을 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A 변호사에 관련해 있어서 또 다시 이제 본인 입장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충분히 또 설명을 해야겠지만, 늘 문제가 되고 뭔가 당당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그 다음에 본인이 해명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는데, 이 문제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 보도대로라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어떤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어떤 명예와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 지검장의 해명 반박, 그 BMW 운전했던 분이 추가적인 해명과 반박이 나온다면 저희로서도 충실하게 보도를 해드리겠다는 약속 먼저 드리겠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뉴스를 제가 기억했는데, 누군가가 누구로부터 운전해주는 차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게 뇌물죄냐 아니냐의 논란이 됐던 일이 떠오르는데, 만약 이 보도대로 저 운전해줬던 변호사가 이 지검장, 즉 중앙지검과 특수관계, 업무관계, 수혜를 받는 관계인 상태에서 운전해 주었다면 단순히 이해충돌 문제를 넘어서서 뇌물죄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까? 제가 추정컨대는 이 지검장이 굳이 자신의 변호사도 아닌 또 다른 변호사의 차를 이용했던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한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뇌물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실제로 그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애초에 이 지검장과 운전을 한 변호사가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분 관계가 없고 평소에 교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뚱딴지같이 운전을 해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 지검장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운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때는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친소관계도 중요한데요. 네, 그 친소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 중앙지검에 연루되어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선임하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행사됐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의 여부처럼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저 당시에 저 차량을 타고 갔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가장 큰 유무형의 이득이 갔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컴퓨터 그래픽 화면에서 전관 변호사라고 노란색으로 적힌 글자에 가장 크게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 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수의 시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그런 세상 좀 바꿔보자는 검찰개혁에 관한 얘기들, 전관에 관한 절대적인 폐지, 이런 게 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늘 생각해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수처만 만들면 검경수사권 조정만 이뤄지면 검찰개혁에 뭔가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는데 그 공수처의 실질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핵심 간부, 중앙지검장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황제 에스코트 소환 조사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검찰개혁으로 탄생된 공수처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각종 과거에 있었던 불법적인 내용들, 여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한때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그리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아니냐, 그래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와 맞물려서 논란이 촉발적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급장 떼고 성역 없는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토록 주장했던 검찰개혁의 가장 낮은 단계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 순간 국민 앞에 나와서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신속하게 해명하는 일이 정권에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박수현 대변인 들으셨던 것처럼 이 지검장 빨리 해명해라라고 하는데 가장 이제 국민적인 의혹은 떳떳하게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차 타고 가지 않고 꼭 왜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들어가느냐. 그것도 공수처장 차까지 갈아타면서. 저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께서 왜 이렇게 약하게 얘기를 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더 세게 얘기해도 됩니까? 당연히 야당에서 더한 비판을 하셔야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여당이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성윤 지검장의 저런 행위를 비호할 것이다, 옹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앵커께서 질문하셨다면 잘못입니다. 관심법 아니십니까? 그런데 정말로요. 저희가 무슨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 편이다. 언론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하지만 정권 편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 어디 있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 고쳐야 할 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저런 짓을 왜 합니까? 저런 짓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하실 때 저런 짓이라고 표현할까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런 짓이라고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하기로 했어요. 국민이 보시기에 저 얼마나 화가 나실 일입니까? 정말 왜 저런 일을 왜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저 공수처장이 면담을 법적으로 권한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사전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할 수 있다 쳐요. 그랬어도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런데 저런 뒷골목에서 저 무슨 차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왜 갈아탑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는 검찰 최고의 간부가 의식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됩니까?
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권, 검찰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보면 우리 사회의 이 지식인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공직자 뭐 이런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의식 수준이 국민이 보시기에 정말 한심하다 느낄 정도, 이 지경인가 하는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넘어서 국민 앞에 또 사과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의 돌직구, 강력한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핫삼 세 번째는 DJ DOC.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하늘 씨가 김창렬 씨의 댓글에 굉장히 감정적인 댓글을 답니다. 안타깝게도 DJ DOC 이하늘 씨의 친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하늘 씨의 친동생 이연배 씨가 사망을 하자 김창렬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늘에서 더 행복하게 바래.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하늘 씨가 같은 DJDC 멤버잖아요. 이 사진에서도 지가 중심입니다. 너가 죽인 거야 라며 욕설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하늘 씨의 주장 들어보시죠. 김창렬이랑 내 동생이랑 문제 있어. DOC 깨기 싫어가지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참았거든? 근데 내 동생 없잖아 이제. 나 못 참어. 내 동생이 몇 년 동안 괴로워했어. 현배가 제주도에 왜 내려왔는데 그 때문에. 어제까지 내가 그때 울면서 전화했어. 야, 너 때문에 죽었을 때도 내가 무슨 잘못이에요 라고 했다기야.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이하늘, DJDOC 이하늘 씨와 DJDOC 김창렬 씨는 한 멤버로서 굉장히 돈독했던 사이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하늘 씨 친동생의 사망과 김창렬 씨 간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고 형인 이하늘 씨는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함께 보십시오. 자, 이하늘 씨의 주장에 따르면 친동생 이연배 씨가 제주의 자택에서 사망을 했는데 이하늘 씨는 네가 죽인 거야 라고 댓글에 달아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인스타그램 방송까지 한 건데 이하늘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이하늘, 김창렬, 정재용, DJDOC member가 제주에 펜션을 오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정재용 씨 대신에 이하늘 씨의 친동생 이연배 씨가 참여했다고 하고요. 이 일로 이연배 씨는 2억대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멤버끼리 준비를 했던 건데 문제는 공사비 등 수익성 문제로 김창렬이 중간에서 하차했다는 게 이하늘 주장입니다. 펜션은 결국 공사가 중단됐고 자, 막대한 돈을 들였던 이연배 씨는 제주도 땅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연세 1년치를 완납 후에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연배 씨가 배달일 중 교통사고에도 MRI 검사도 못 받을 정도였다. 라는 게 이하늘 씨 주장이고요. 부검 결과 심장질환 사망이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이하늘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꽤 충격적인 일인데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DJ DOC 팬인데 내부 멤버들 간 이런 갈등이 벌어져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예. 일단은 이 멤버들이 제주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 동생 이연배 씨가 참여를 했고 그런데 수익성을 이유로 김창렬 씨가 빠지게 됨으로써 이연배 씨가 이러저러한 고통을 받은 것은 맞아 보이긴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려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MRI도 찍지 못했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겹치면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형으로서 상당히 감정이 많이 쌓여왔는데 결국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이 부검에 따르면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장질환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의 건강상태 악화와는 무관하다는 부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하늘 씨는 상당한 분노감을 김창렬 씨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다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으로서는 충분히 화를 내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일방적인 이하늘 씨의 주장이다 보니 김창렬 씨의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충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창렬 씨의 입장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는데 이하늘 씨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기사가 퍼지고 뭐 하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 세상에 김창렬이 내 동생을 기만하고 내 동생에 대해서 이거는 자, 이한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창렬 씨가 와서 무릎 꿇고 빌었다라는 겁니다. 김창렬 씨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혼란스럽고 애통한 시기인 만큼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 부탁드린다. 라는 공식적인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한혜 씨가 지금 계속해서 이 김창렬의 탓이다, 김창렬이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이 논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렬 씨의 좀 구체적인 어떤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 추후에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났고 이제는 정치권이 대선 국면으로 정치권의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조 윤석열이 오리가 된다. 이거 누가 한 말이고 무슨 얘기일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흥미로운 여론조사 몇 가지가 실렸습니다. 함께 볼 텐데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나오고 여권의 대표 후보로 이분이 선정된다면 가상대 결과가 어떨까 하는 가정의 가정을 더한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누군가 그랬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가정의 가정을 더한 YTN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양자대결을 벌써 붙였어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양자대결을 한다면 윤석열 51.1, 과반이 넘는 지지율로 이길 것이다. 이재명 기자 30.3에 그칠 것이다.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여권의 주자가 이분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역시 윤석열 전 총장은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우세를 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보다도 다소 낮은 30.1%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물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 차이는 뭐 비교의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30%대로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멈출 것이다. 이 30박스권에 갇힐 것이다. 라는 양자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데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권의 텃밭으로 이 대권 같은 전국구 선거에서 작동을 해왔던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과연 어떨까? 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호남에서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보면요. 윤석열 26.7, 이재명 24.5, 이낙연 11.5. 호남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을 바꿔도 이낙연 29.9, 이재명 26.9, 윤석열 15.1. 광주 전라만 봤어도 여기서 15.1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 호남 어디 할 것 없이 상당한 지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양자 대결이 참 흥미롭네요. 만약에 저 양자 대결의 저 수치대로 득표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당선권인 거죠. 역대 대선에서 가장 득표율 높았던 게 2012년 박근혜 전 당시 후보인데 51.6% 당선됐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당시 당선자였는데 만약에 저대로라면 뭐 정말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고무적인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 무엇보다 호남에서 지지율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수 우파라고 할까 보수 우파의 후보가 호남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적이 딱 한 번인데 그것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10.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한 15%에서 20%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저렇게 두 자릿수 특히나 20% 이상의 득표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전국의 고른 득표뿐이 아니라 아마 호남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게 길고 그리고 또 대선까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올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현재 저 수치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글쎄요 국민의힘이 지금 호남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무릎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총선에서 뭐 20번 대 당선권의 4분의 1을 호남 출신에게
부여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뭐 호남 여론이 어떻게 뭐 진짜 호남 지형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저 호남 구애가 어떤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의힘은 계속 끊임없이 호남에 구애를 해야 되고 사실 그건 당연히 구애를 해야만 합니다.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집권을 하겠다라는 정당이 한 지역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호남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자체는 그냥 고무적이다 보는데 이제 그게 지지율까지 어떻게 연결될지는 봐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두 자릿수, 특히나 20% 이상의 지지율 연계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전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 전 총장이 흙탕물 안 갈 것이다. 여기서 퀴즈. 흙탕물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지금 정돈되지 않은 국민의힘 들어가겠냐? 흙탕물에서 같이 넣으면 백조가 오리 되는 거다. 자, 정답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흙탕물이다. 백조가 오리 되는 거 한순간이다. 새로운 인물 나타나면 도울 것이다. 윤석열 연락 기다리냐고 천만에. 내가 뭐 답답해서. 윤석열 호평한 건 검찰 관료 소신을 높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계의 김종인계 박지원 홍보소통위원장 나와 계시고 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종인계 이건 뭐 두 분의 정치성이 아니라 그냥 제가 농담 삼아서 붙여드린 호명인데 먼저 흙탕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종인 전문가로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4월 7일 보궐선거에 역사적인 승리를 거머쥐고 나서 이제 호련히 떠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25개 자치구에서 과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국민의힘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쇄신의 의미를 담은 국민의 기대성 성격의 투표라고 하는데 부인할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10여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국민이 부여한 골든타임의 시기에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대통령 선거의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의 방식들이 과연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바깥에서 바라보기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 더없이 부질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간에 나오고 있는 여론의 평가들을 보게 되면 당권 경쟁에만 매몰되고 있는 국민의힘,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사실 말씀 주셨지만 면전이라서 제가 언급하기 그랬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아요. 여론조사 지지율도 보궐선거 당선 이후 높았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루하루 조금씩 빠지게 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내부에 있는 비대위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고 먹먹한 가슴에 지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 이제 보도했던 내용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문제부터 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됐을 경우 국민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 또 어저께는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청년 중에 30%가 넘는 20대가 이 밥을 굶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청년 빈곤의 문제까지 생활의 문제를 파고들어서 정말 국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의 이전 투구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과연 미래 권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당의 몸을 담았던 원로로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생각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바깥에서 이렇게 애정어린 고언들을 쏟아낼 때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가능한 야권으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이 개혁에 대한 동력 그리고 내부에서의 동력들이 어느 순간 합쳐지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함께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딱 어떤 정답에 대해서 절제해서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좀 궁금한 거를 풀기엔 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민주당의 김종인 전문가께 묻겠습니다. 백조가 오리 된다. 국민의힘으로 윤 전 총장이 안 간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 윤석열 연락 안 기다린다. 자, 이게 뭐 어떤 뜻이에요? 어떤 단적으로 이렇게 요즘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의 행보와 영향력을 보면 여전히 아직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김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도력의 공백을 좀 메꾸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재보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본인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좋은 작품에 이 작품이 오래도록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고 국민들이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떠나셨어도 보면. 그런데 지금 하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당신이 만든 작품이 이 보존되기가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훼손되고 흠집 나고 뭐 이런 거죠. 안철수 대표는 호시탐탐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입당을 해서 여기에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이제 박수현의 해석.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여전히 당신이 만든 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휘초리를 계속 들고 있는 그러한 뭐 김종인 대표님 나 국민의힘 안 갈 거야 관심 없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휘초리를 든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일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분의 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권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접해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여기에 정청래 의원 내정설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여야 간에 뭐 작은 어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청래 법사위원장 내정설의 설전. 정청래 의원 본인이 일단 이렇게 입장 밝혔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보냐.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은요.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손해볼 것 같지 않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쓰레기 등 막말 퍼부은 윤호중 후임으로 적격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윤호중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했었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뭔가를 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다중제외하고 단결하는 데 입주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대표의 최고위원에게 설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오늘 어버이 날입니다만 이낙연 대표님이 국정조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격리 중에 계셔서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시를 못 받았다는 거는 빼고 격리 중이라서 그렇게 말씀한 거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조수진 의원이 이거는 아주 엄청난 왜곡입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자, 이재명 기자.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내정설에 대해서 야당에서 좀 이런 환영한다라고는 했지만 뭐 돌려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이유가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도 굉장히 반사이익을 많이 봤다라고 보는 게 뭐 정답이겠죠. 뭐 그야말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떠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국민이 승리한 거지 국민의 힘이 승리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강조했었는데 뭐 많은 국민들도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지난 총선 이후 보여줬던 어떤 뭐 무능과 오만 많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심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찍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법사위라는 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상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상임위에서 법안이 다 법사위로 몰리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회의가 달라지는데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이제 관행화했었죠. 그래서 야당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법사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의 균형점을 찾았던 건데 지난 총선 이후에 180석이라는 막대한 이제 의석수를 차지했던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굉장히 국회 운영에 큰 메리트를 얻은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거꾸로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만과 무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다시 이제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과연 누가 올 것이냐. 그럴 때 과연 정청래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가장 1순위 의원인데 더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더 여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이 다시 또 대선에서 반사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보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뭐 정치권 소식 나온 김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답변했던 논란 앞서 보셨는데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이런 질의를 했는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이 발언이 마이크를 타고 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포스터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지하철역에 전부 1번 있는 거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생각나냐고 여쭈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르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관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선관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허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났어. 사실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은 소속 정당을 따지지 않고 국회를 대표하는 어른격, 원로격으로서 중립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데 김상희 부의장의 신났네 신났어 이 발언이 마이크를 타고 포착이 된 건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발언이겠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하면서 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되는 국회의장 그리고 그 뒤에 책무들을 방기한 채로 국무총리 가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입법부의 권한들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추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피해갈 수가 없게 됐겠죠. 김상희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에 서 있을 때만큼은 입법부를 대표하면서 국민의 대표자인 야당의 의원들이 나가서 질의했을 때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는 정부 편, 행정부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입법부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으로서 이 집권 정부 편에 서 있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인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정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사파담 시간인데요. 혼자 사는 여성들은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파남 김진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군가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사파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누군가 당신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바로 이겁니다. 직장 동료 집 앞 흉기 난동. 왜? 끔찍한 영상, CCTV 영상부터 보실 텐데요. 한 남성이 손에 피를 묻힌 채 도망가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빠르게 뛰어가고 있는데요. 이 남성의 손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피로 물들어 있는 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충격적인 영상,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여성 동료 집을 찾아가서 칼부림을 벌인 20대 남성, 그제 저녁 안산시 한 다세대 주택가. 방금 CCTV에서 보셨던 손에 피를 묻히고 도망치던 남자,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며 직장 동료 B씨의 흉기를 휘둘러서 현재 위독한 상황. 범행 6시간 만에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박성물 변호사님. 자, 이거 어떤 사건이죠? 2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 집 앞을 어슬렁거리다가 B씨가 외출하러 나온 틈을 이용해 흉기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A씨는 렌트카를 이용해 B씨 집으로 갔다가 범행 직후에는 렌트카를 타고 도주합니다만 중간에 택시를 갈아타고 자신의 집으로 숨어듭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에 검거되게 되는데 현재 B씨는 머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고 중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나보고 얘는 아직 출근하지 않기다린 거야. 나이가 나보다 어린애인데 나는 이게 좋다고 솔직해진다. 머리 아파 죽겠다. 그냥 했대. 다른 여자랑. 자, 흉기로 이 여성을 해친 이유, 범행 동기가 뭡니까? B씨는 대리기사이고 A씨는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A씨도 대리기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뒤에 A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데 심지어 A씨는 B씨의 직장으로 이직하기까지 합니다. A씨가 이 남성이죠? 그렇죠. 그 이후 피해자 B씨의 지인에 따르면 적어도 범행 2주 전부터 A씨의 집착이 상당히 심해졌다고 하는데 A씨가 이 여성 때문에 집착하느라 직장까지 옮겼다고요? 직장까지 옮겼다는 직장으로? 겁니다. 예. 집착이 상당히 심해졌다고 하는데 급기야는 지난 금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한 뒤 B씨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A씨가 살해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만한 징조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여성에 대한 애정, 그릇된 집착 때문에 흉기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성도 대리기사였고요? 여성도 대리기사였고요. 예. 자, 결국은 이 스토킹이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처벌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스토킹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스토킹 자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8만 원의 범칙금 부과처분만 이루어지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강력범죄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 자, 이 같은 사건들, 흉악사건들이 횡행하자 여성들이 최근에 이런 일들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정보 감추자, 경계하는 사람들 함께 보시죠. 범죄 표적 연락 흔적 지우기에 나선 사람들, SNS 등을 통해서 택배 수령인 가명, 송장 처리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고 소형 문서 파쇄기 구매가 쇄도하고 있고 SNS 계정을 폐쇄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방법용 목소리 동영상도 인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세요? 잠시만요. 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아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박 변호사님? 김태현 사건의 경우에 택배 운송장에 적힌 정보를 통해 김태현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택배 송장의 개인정보를 지우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꿀팁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아세톤, 알코올, 싼 향수를 뿌리면 송장에 적힌 잉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송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파쇄하는 소형 파쇄기 구입 열풍도 불고 있는데 어떤 여성은 파쇄기를 구입한다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많은 주변의 여성들이 파쇄기 구입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보이는 이름 이건 뭡니까? 자신의 실명을 송장에 적지 않고 강한 남성 이름을 대신해서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곽두팔, 육만춘, 조덕출 등의 이름을 적으면 스토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예 무인 택배함 등 제3지역에서 택배로 수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킹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강력하게 처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 인식 변화가 법률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 것인데 가정폭력, 아동학대처럼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범죄이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만한 잠재적인 요소들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입니다. 예. 자, 앞서 언급해 주셨던 이름들 곽두팔, 육만춘, 조덕출 씨가 실제로 굉장히 센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실명과는 무관하게 불안감에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파헤쳐 봤고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